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노인 냄새에 대한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씻어도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싶으면 오늘 건강구독에서 알려드릴 비법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같이 챙겨보시죠. 건강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노인 냄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생각보다 이 문제로 고민하신 노년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 노인 냄새 소위 얘기하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노인 냄새 한번 싹 날려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수도권을 비롯한 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여객선 운행이 통제되고요. 이 수도권 지하철이 지연돼서 운행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의 피해가 큰데요. 오늘도 최대 30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다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는 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 끝나고 차 타고 가는데 이 가로수가 눈으로 쫙 덮여있는 모습은 도심에서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많은 분들이 지하철 이용하셨는데 지하철도 또 불편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출근길에 열차가 지연되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아침 2호선, 5호선, 7호선에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공사는 아침 7시 8분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솔로 인해 이 기지 출구 장애로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공사 측은 지상 구간의 전차선에 쌓인 눈 때문에 이 전원 공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열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예, 지하철 운행도 차질이 빚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아침 8시 40분쯤 지하철 3호선 이 독립문역에서는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눈길 교통사고 등 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시경 서울 성북구 이 북악터널 입구에서는 눈길에 이 미끄러진 택시를 뒤따르던 SUV 차량이 들이받아서 이 택시기사 또 승객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이 새벽 4시경에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이 강설과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서 통행에 불편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는 운전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네. 조심조심 운전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더 내릴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도 피해가 컸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 강원 영동 지역에 벌써 나흘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을 기준으로 내린 눈의 양이요. 강릉 성산 64.9cm로 가장 많았고요. 또 그제부터 내린 눈으로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만 이 눈길 교통사고와 고립, 낙상 등 사고 40여 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까지 광원 산지는 최대 30cm가량 더 눈이 내리겠다 이렇게 예보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눈 정말 이쁘고 낭만적인데 뭐든지 과하면 피해를 입습니다. 네. 대비도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깊은 새벽에요. 이 충남 태안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옹벽을 감싼 콘크리트 블럭 일부와 토사가 아래로 쏟아지면서요. 그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9대가 파손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입주민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자세한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어제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주변에 20m 높이 가량의 이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아파트 입주민의 글에 따르면요. 어제 이 새벽 3시경에 갑자기 차를 빼달라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새벽 안내방송이 의아해서 밖을 내다보니까 소방차가 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밖에 나가보니까 옹벽이 다 무너져 내려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저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다는 건데 그 밖에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높이가 20m고요. 그 길이가 무려 40m에 달하는 옹벽이었습니다. 이 콘크리트 블록 일부가 무너지면서 차량 9대 파손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재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는 LH공사는 긴급 보수업체를 통해서 추가 붕괴 등에 대비하는 이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봄에는 이 땅이 물러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곳곳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대기업들이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쌍방울그룹에서는 임직원이 셋째를 출산할 경우에 최대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네, 얼마 전 다른 기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도 이 부영기업의 회장이 2024년도 시무식에서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라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 제도를 즉시 도입하겠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쌍방울그룹에서는 이 출산장려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해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올해부터 출산하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3천만 원, 셋째는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롯데그룹에서도 이 셋째를 출산한 임직원에게 승합 차량을 2년간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또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 비율이 소득 계층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요? 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아이를 낳은 가구가 100가구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별 구간별로 이 저소득층, 또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나눠서 비율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 이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무려 2.7%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만 이제는 이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라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희망을 가지고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잘 공부시키면 이 아이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나같이 이렇게 잘 못 사는 이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어. 이래서 안 낳는다고 그래요. 네. 유전, 유자녀, 무전, 무자녀. 얼마나 이게 씁쓸한 말인데.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경남의 한 마을로 귀농한 유튜버가요, 3년간 버려진 과수원을 임대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과수원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시골 인심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쫓겨날 위기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몇 달 전 귀농했다가 흑화해버린 유튜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이 봤던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요, 구독자 약 1만 명을 보유하고 있던 유튜버 A씨는 초보 귀농인으로 이 경남 창원 이 시골 마을로 귀농을 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귀농인의 일상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귀농 초반만 해도 평범한 귀농 일상을 올리던 A씨가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 마을 이장 비리, 농사 잘 지으면 쫓겨납니다 라는 등의 이 마을의 비리를 고발하는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 모양이죠. 네. 네, 알고 보니까요, 그 배경에는 시골에 텃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A씨는 약 1년 전에 3년 동안 이 임대를 보장하겠다라고 한 이 마을 이장의 말을 믿고 이 버려지다시피 했던 이 과수원에서 열심히 단감 농사를 짓게 됩니다. 1년 만에 그가 이 과수원을 살려내는데 성공하자 갑자기 내가 과수원 주인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거니까 나가라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초 유튜버는 마을 이장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구두 계약만 맺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단감을 재배하는 내내 나뭇가지가 갑자기 부러지거나 혹은 쓰레기가 투척되는 등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면서 최근 이장과 함께 거짓 내용 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한 이 마을 사람 30명을 고소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2번은 안 속는다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야, 저걸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읽어놨더니 네. 이거 내 땅이니까 너 나가. 내가 농사짓게. 야, 이거 깝깝하겠는데요. 허무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은 정말 아는데, 야, 건강을 위해서 요거 안 해야지. 그래,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거창한 계획보다는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 봤습니다. 건강 정보와 바른 생활 습관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 바로 시작합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선영입니다. 이정수님, 오늘의 주제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폭탄 아닙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요? 물론 괜찮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 달고 살기도 하는 폭탄의 정체이자 오늘의 주제는 건강에 취약한 나이살입니다. 맞습니다. 나이살이 이거 심각해요. 이게 저도 나이가 이제 앞에가 4자로 바뀌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이게 폐가 계속 나오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살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30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나타나는데 조금만 식사량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하면 금세 살이 빠지는 10대, 20대와 달리 한 번 붙으면 빼기가 쉽지 않죠. 자꾸 붙는 나이살이 이게 쉬운 거 아닌데 그래도 몸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정수님에게 경고해야겠네요. 나이살은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나이살은 중요한 건강의 적으로 불리는 내장지방 형태로 쌓이는데요. 내장지방은 몸속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고중성지방, 공복혈당 장애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내 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데요. 나이살은 이러한 신체 건강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우울감과 살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는 요소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담당하던 40대 여성 환자의 경우에도 1년 동안 몸무게가 8kg이 늘어나면서 알레르기 비염과 두드러기가 생기고 식이장애까지 겪으실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그거 무섭네요. 그러면 이 무서운 나이살, 이게 원인은 나이입니까? 네, 나이살은 기본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 즉 노화가 주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어 신체 기능이 차츰 떨어지면서 기초대사량이 줄면 몸속에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던 사람도 나이 들며 체중이 늘거나 같은 양을 먹는데 자꾸 살이 찌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남성은 근육의 성장과 유지를 돕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지방이 분해되며 생성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더욱 살찌기 좋은 상태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건강의 시한폭탄, 이 나이살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살이 불러오는 비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WHO가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으로 규정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먼저 생활습관을 바꾸는 다이어트로 나이살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단백질을 늘리되 탄수화물은 줄이는 식이요법입니다. 단백질은 부피에 비해 칼로리가 적은 데다 근육을 키우는 데도 꼭 필요하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감소해 살찌기 쉬운 몸이 됩니다. 가능하면 살코기 위주의 육류를 비롯해 생선, 두부, 견과류 등을 몇 끼 챙겨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또 아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 운동도 도움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에 해당하는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중심으로 근육을 단련하면 기초대사량을 크게 높여 살이 잘 찌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만큼 잘 자는 건 역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왜요? 이게 잠을 안 자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잠을 안 자면 약간 진짜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피로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살찌기가 쉬워집니다. 게다가 잠이 부족하면 과식, 폭식의 위험도 생기죠. 따라서 최대한 숙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럼 혹시 또 나이살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이살을 치료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의인, 석고, 황기, 홍미수 등의 한약재를 활용한 다이어트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의 근본은 체질에 맞게 섭생하는 건데요. 겉보기에 키나 몸무게가 비슷한 분들도 서로 다른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타고난 체질에 따라 장부의 강약이 다르고 다이어트에 대한 반응 역시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질을 알아야 조금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양인의 경우에는 왕성한 식욕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욕 억제에 도움되는 한약재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나이살이 주로 찌는 복부는 지방 분해를 돕는 전기침과 약침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잘 고민해보고 자신의 체질에 맞게 다이어트 방법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과유불급하지 말 것. 나이살 다이어트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말인데요. 당연히 과식하지는 말아야겠지만 몸속 대사순환을 방해하는 무리한 식사 제한도 해서는 안 되고요. 빨리 나이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에 녹초가 될 때까지 운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몸속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하게 운동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지는 데다가 몸에 피로만 더할 뿐이니 3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나이살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봤는데요. 나이살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박선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안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한결애입니다. 이정수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나쁜 상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만약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운데 일단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장롱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이정수님의 건강을 도둑 맞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강을 도둑 맞아?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 주제는 조용한 시력 도둑,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죠? 백내장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서 초점을 만들어주는 카메라 렌즈 같은 역할의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면서 잘 안 보이게 되는 질환입니다. 한자로는 흰백, 안내, 막을 장이고 하얀 것이 안에서 막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데요. 그래서 백내장이라는 병명은 환자분들이 마치 폭포 또는 호우를 통해 앞을 보는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은 어떻게 됩니까? 백내장의 가장 흔한 증상은 시력 저하예요.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한 때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용한 시력 도둑이라고 했군요. 그렇습니다. 수정체가 노랗거나 희뿌옇게 변해서 빛을 통과하는 빛의 매질이 바뀌어서 색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 시야에 비해 누렇거나 희뿌연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빛번짐이 있는데요. 이 증상은 특히 야간 운전할 때 크게 느껴집니다. 비슷한 원리로 어두운 곳에서 더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저녁보다 햇빛이 강해지는 낮의 시력 저하가 뚜렷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나쁜 시력 도둑은 왜 생기는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눈의 노화입니다. 수정체는 노화의 과정에서 뿌옇고 혼탁해지는데요. 개인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노화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력 도둑이라는 백내장 역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젊었을 때는 백내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땡!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도 백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외적 요인이 백내장으로 이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포도막염이나 아토피, 당뇨병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왜요?
염증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한 영향이 수정체의 혼탁을 가속시켜서 백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경우에도 드물게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외선에 오래 노출됐을 때, 고도근시인 경우, 눈에 강한 충격을 받은 외상이 생겼을 경우에도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백내장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봐도 매년 100만 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백내장을 앓고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들 많이들 앓는 거면은 시력을 조금 도둑 맞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결국 시력을 온전히 도둑맞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계속해서 방치하다간 혼탁한 수정체가 팽창해서 동공을 맞게 되고 암압까지 상승해 시력장애뿐만 아니라 안통, 두통, 충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다 실명질환인 녹내장까지 나타나 시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죠. 제가 담당하던 환자분들 중에 10년 전쯤에 왼쪽 눈에 백내장 수술 받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른쪽 눈이 잘 보이니까 계속 방치하시게 된 거예요. 검진 차원에서 아드님 모시고 왔는데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움직이는 형체만 겨우 알아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으시더라도 병을 절대로 키우지 마시고 정기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아, 제가 큰일 날 소리를 했네요. 그러면 이 시력 도둑을 잡아야 될 텐데 수술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백내장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수술을 원해도 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불편함이 없으니까 백내장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물을 처방하는 정도로 치료합니다. 그러나 고도근시여서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이는 경우, 원시가 심한 경우, 노안 때문에 너무 불편하신 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보고 수술 시기를 조율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백내장 수술은 눈에 검은 자나 흰 자에 작은 구멍을 만들고 이곳에 초음파 기구를 삽입하여 백내장에 생긴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수정체와 유사하게 생긴 영구적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안 교정이 되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활용해서 노안과 백내장 모두를 교정하고 치료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이 주로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야간 빛번짐이나 원거리 시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수술을 받기 전 가능한 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하시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수술 후에 불편함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안 백내장 수술이 아닌 단초점 백내장 수술 또는 노안 교정 정도가 약해도 불편함도 적은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이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인공수정체, 렌즈의 경우에는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고 각각의 원리, 장점, 단점들이 다 다르니까 환자의 기대, 그리고 생활 습관, 백내장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딱 맞는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의하고 충분히 상담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백내장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한결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건강 정보 나눠보는 이 건강 구독 시작하기 전에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부터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견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건강한 참견은 꼭 하고 싶은 참견남 차윤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참견을 해주실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주인공의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40대 남성분의 참견이 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영양제를 선물하고 싶은데 막상 사려고 보니 종류가 너무 많아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몰라 드시는 것이 있는지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건지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으로 참견을 부탁하셨습니다. 아이고, 효자 아드님의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건강제. 부모님 건강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영양제가 이것저것 많죠. 내가 먹으려고 고르는 것도 신경 쓰이지만 부모님 드시는 거니까 더 신경 쓰일 거예요. 네, 아무래도 건강에 제대로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윤환 박사님, 건강한 참견 해주시죠. 일단은 이 아드님의 행동은 칭찬해. 네. 왜냐?
무턱대고 사드렸다가 겹칠 수도 있고요. 또 안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드시는 거 있는지 사진 한 장 꽝 박는 거 그리고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네. 사진을 쭉 보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드시는 것들 참 일반적인 거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일단 견과류도 챙겨 드시고요. 장에 좋은 것도 챙겨 드시고 있고 종합 비타민, 요 종합 비타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요즘 대세인 게 흑염소도 하나 챙겨 드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이게 조그맣게 써 있어요. 칼슘.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것 때문에 칼슘제도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이 부모님 모두 다 60대이시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들은 없는 건강한 분들이라는 그런 내용도 덧붙여 주셨네요. 네, 건강한 분들이셔서 그런지 이렇게 쭉 보니까 60대이신데 생각보다 좀 단출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워낙에들 건강기능식품들 이것저것 챙겨 드시니까 뭐 그렇다고 건강기능식을 챙겨 드시지 않는다고 건강에 관심이 없거나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이 건기식과 약은 약간 혼돈스러운 게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약을 매일매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럼 건강하신 건가요? 건강하지 않으신 건가요? 건강하지 않으신 그렇죠. 거죠. 건강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건기식을 좀 많이 챙겨 드신다. 그럼 뭔가 건강하시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는 게 좋은지 조금 먹는 게 좋은지 이런 게 좀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60대에도 어느 정도 챙겨 드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딱 보니까 60대인 걸 감안하고 봤을 때 깐깐하게 요거 하나 정도는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 더? 뭐 요런 이제 깐깐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견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아니 저희 부모님도 60대셔서 이거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60대 챙겨 먹으면 좋을 영양제가 있다. 하긴 그 영양제도 연령대별로 챙겨 먹으면 좋은 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60대를 얘기할 때 되면 이런 거예요.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뭐가 확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면서 질병의 위험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게 바로 이 60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60대가 또 쉴 수만은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열심히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하면서 사회 활동도 하시면서요. 그리고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식습관,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운동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질병도 없애고 몸의 건강도 지켜야 되는 정말 바쁜 나이가 바로 이 60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뒤에 있는 사진 속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조금 빠진 거 하나를 추천하고 싶으면 바로 이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거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메가3 같은 경우는요. 혈행 개선 효과가 있고요. 아울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항산화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의 위험들이 올라가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0대에는 이런 이제 오메가3 지방산 요 섭취를 좀 추천하고 싶어서 플러스 알파를 하나 넣어놓고 싶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더 챙겨 먹으면 좋은 것 오메가3 지금 권해주셨고요. 네. 60대에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는 영양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일단 아까 사진에서는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긴 하셨는데 그중에서 콕 집어서 비타민 B12는 꼭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나이와 식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떤 식습관 때문에 이 비타민 B12 섭취가 부족해진다는 걸까요? 자, 일단 우선 비타민 B12가 풍부한 식재료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물고기류, 그다음에 달걀류, 새우, 뭐 조개류, 그다음 밑에 이게 뻘건 애들 있잖아요. 네. 육류, 네. 그다음에 우유 같은 것들에 비타민 B12가 매우 풍부한데요. 60대가 되기 시작하시면 이것들의 섭취가 줄어드는데 특히 육류 섭취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나이가 먹게 되면은 치아가 안 좋아지잖아요. 육류가 아무래도 질긴 면이 있다 보니까 육류 섭취에 조금 등한시하는 면이 있고요. 아울러 나이를 먹게 되면 위산의 분비가 자꾸 줄거든요. 비타민 B12는 위산이 충분히 나왔을 때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60대가 되면은 위산도 줄고 씹는 것들이 줄기 때문에 고기의 섭취도 줄다 보니까 비타민 B12의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결핍이 있을 수 있어서
비타민 B12 섭취 콕 찍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영양제 섭취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네, 일반적으로 채식주의자나 고기 육류가 섭취가 적은 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악성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혈 그러면 철분 결핍성 빈혈만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B12가 오게 되면은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악성 빈혈이라는 게 오게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빈혈에서 이 악성 빈혈의 그 비율이 높은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악성 빈혈이 초기에 왔을 때는요. 일반적 증상 약간 피로하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 정도에서 끝이 나지만 이게 더 심해질 경우에는요. 짜증을 많이 내거나 치매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쥐가 나는 증상 같은 것들도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고요. 균형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이제 신경장애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데 비타민 B12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비타민 B12를 콕 집지 않고 비타민 B군 복합체를 드실 때에는 비타민 B12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될 필요성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용량에 따라서는요. 많이 드실 경우 설사나 메스꺼움 그리고 가려움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건강한 참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메가3하고 비타민 B12, 12. 네. 그다음에 유산균 정도 하나? 그 정도. 뭐 60대 네. 이렇게 꼭 챙겨 먹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예. 적어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하죠. 건강 구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건강 구독 시작에 앞서서 오늘 함께할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또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점점 갈수록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이도 좀 어리고 건강하다고 나름 왜 웃으시죠? 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잘 챙기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그 젊을 때 관리를 잘해야 노후까지 쭉 건강하다는 말이 있어서 이제는 좀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3살 건강 8가지 간다.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양간 잃고 소 잃고 그다음에 건강 생각한다. 그래서 보니까 건강 잃고 나면 일반적으로 건강 생각하거든요. 저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야 어깨 좀 아껴서 잘 쓸 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건강은 언제나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잃기 전에 신경 써야 됩니다. 네, 100세 시대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수명이 많이 길어지긴 했는데 아프면서 거동도 못하면서 명만 길면 이건 재앙이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네, 그만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요. 83.6세입니다. 네, 이는 1970년에는 62.3세에서 80년에는 66.1세, 그리고 90년에는 71.7세, 그리고 2000년에는 76세, 2010년에는 80.2세 등으로 점점 증가해서요. 최근 50년 동안에는 20년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치들만 놓고 본다면요.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평균 기대 수명이 80.3세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장수국 가운데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기대 수명과는 달리 건강 수명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그러니까 기대하는 수명은 확실히 길어졌는데, 근데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영 국장님께서 이제 재앙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기대 수명은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한 어느 정도 살겠다.
라는 이제 기대 여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건강 수명은 이제 이 기대 수명에서 질병이나 어떤 질환, 장애로 인해서 조금 고통스러운 삶을 뺀 진짜 건강한 상태의 생활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 수명도 확 같이 늘어주면 너무 좋겠는데 아까 뭐 OECD 뭐 보니까 한 50년 동안 20년이 기대 수명이 늘어났는데요. 건강 수명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에 우리 건강 수명은요 65.8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10년 전에 어땠냐? 그때가 65.7년이었거든요. 차이가 없는 거죠. 네. 와,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도 발달되고 생활도 바뀌어가지고 많이 이게 수명이 늘어서 좋아한 줄 알았는데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건강 수명이 이렇게 늘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의 이유를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의학 발전에 따른 이 불치병의 만성화도 있고요. 이 젊은 세대들의 이런 물질 사용의 뭐 장애나 이 남용, 그리고 당뇨나 비만, 그리고 정신질환의 증가를 꼽았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예전에는 진단되지 않았던 병들이 또 빨리 이제 발견되면서 이런 부분도 건강 수명이 좀 사실 줄어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죠. 옛날에는 그 성인병이라든지 치매 이런 거 별로 걱정하지 않았대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돌아가시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면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예. 현대의학이 이제 현대 과학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그만큼 건강 수명도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좀 더 안타까운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면 이 건강의 역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름 아닌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해당 사항이 높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장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름시름 병원 신세를 많이 진단 말이죠. 이게 역설, 건강 역설이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아니 또요? 늙는 건 다 같이 뭐 다 늙는 건데 왜 여기서 또 유독 아픈 채로 사는 여성 노년층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도 장수를 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요, 남녀 건강 생존 역설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러한 역설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최근 여성 건강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6세로요. 남성보다 약 6년 정도나 더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은요.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여성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만성 질환도요.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대 수명만큼 건강하게 그때까지 잘 살다가 가는 것 이거잖아요. 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도 존재하는 거고요. 오늘 노년과 건강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수명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삶의 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노년층의 삶의 질을 늘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건강 비책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삶의 질입니다. 여기에 네.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주제 화면 보시죠.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노인 냄새가? 입니다. 이게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 가지 질환 걱정도 합니다만은 내 옆에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겨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는데 네. 노인 냄새 난다고 피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애기 키울 때, 애기 갓난쟁이일 때 목욕 딱 시키고 나면은 냄새가 너무 좋아서 막 후박후박 냄새를 맡다가 얘들이 이제 사춘기 정도 남자애들 되면 갑자기 이러죠. 청소시키면서 어우 무슨 호레비 냄새가 나 이런 얘기들 한단 총각 말이에요. 냄새 나고. 총각 냄새 나고. 결과적으로 이게 뭐 노인 안 가도 이게 냄새가 몸에서 채취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용모가 단정해도 그 딱 근처에 갔을 때 어떤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고 피하게 되잖아요. 네. 특히 아까 이제 우리 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아이일 때 우리 아이만 해도 벌써 한 중학생 되니까 진짜 그 냄새가 있습니다. 특유의 애들 뭔가 냄새가 있고 총각 그다음에 냄새. 이제 진짜 슬픈 거는 노년기에 한 60대만 돼도 자기는 매일 씻는데 어떤 냄새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호라비 냄새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제 노인 냄새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거의 노화 냄새라고 한다고 합니다. 노인 냄새가 아니라 노화 냄새로서 좀 이렇게 좀 순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노인 냄새의 하나의 원인이 남자들한테 많이 나게 되는데 이게 남자들은요, 중장년 이후에 노네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그런 냄새들이 나게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얘네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또 술, 담배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양념이 센 이런 향신료들을 먹게 되면은 그 특유의 냄새가 더 증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몸에서 나는 뭐 채취로 인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요. 때로는 특정 질병이 있을 경우 어떤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몸에서요. 생선이 상할 때 나는 냄새나 혹은 이런 비린 악취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트릴메틸아민요증이라는 것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선 비린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 트릴메틸아민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선도 살아있을 때는 비린내가 안 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산화하고 근육 속에 트릴메틸아민, 이 N-옥사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이 무치이거든요. 그게 있어서 사실 생선이 살아있을 때도 비린내가 안 나는데 우리 몸에서 이 트리메틸아민도 간에서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산화가 되게 되는데 이게 산화가 되지 않고 우리 몸에 쌓여서 땀이나 소변 그리고 구취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호흡으로 나가게 되면 생선 상한 냄새들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주로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뭐 단백질의 과다 섭취나 혹은 뭐 질환이 있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기는 합니다. 보통 소화기의 증상이 발현돼서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양상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되게 대인기피증이 빠지거나 뭐 정신질환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유전 질환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청장년기 때 끝나지만 이 노년에 주로 나는 냄새, 그러니까 냄새가 병적으로 나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게 바로 이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성 케톤산증이라는 증상, 그러니까 구취도 좀 악화가 되고요. 그 당뇨로 인해 케톤 대사에 이상이 오면서 케톤에 나는 그 특유의 그 냄새 때문에 좀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당뇨병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다른 예인데 초기 치매 증상이 본인의 위생 상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깔끔하셨는데 최근에 조금 냄새가 좀 난다. 아, 이게 단순히 그냥 노화 냄새, 노인 냄새구나라고 이렇게 간과하실 게 아니라 혹시 초기 치매 증상이 아닌지 그러면서 개인 위생이 요실금이나 변실금을 좀 동반하면서 개인 위생상이 떨어진 게 아닌지 한번 부모님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거 그러네. 네. 갑자기 깔끔하던 분이 냄새가 난다. 그렇죠. 그럼 본인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치매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위 얘기하는 노인 냄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구독 영상,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잊어보려 했지 널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잊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내 안에 있어. 예, 저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긴 한데 이렇게 가서 품에 안기면은 특유의 냄새가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네. 철없던 시절에는 할아버지한테 냄새나 또는 할머니한테 냄새나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고. 맞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했다가 혼난 적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죠. 요즘 제 방에 들어가면 제 방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좀 슬퍼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네. 근데 이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나이와 함께 뭔가 나에게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걸 느끼는 딱 그 순간이 오면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냄새들이 이런 체취가 왜 생기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우리 몸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마찬가지로요. 특히 우리가 젊었을 때 나지 않았던 특유한 냄새가 나이가 들면서 강해진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흔히 노인 냄새라고 하죠. 바로 이러한 노인 냄새, 이 냄새가 생기는 원인은 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작스러운 이러한 채취의 원인은요, 바로 노넨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에 있습니다. 노넨알데하이드는요, 피지 속에 있는 지방산이 산화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모공이 쌓이면서 다소 퀴퀴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게 되면은 신진대사의 능력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폐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냄새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나이가 들수록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노넨알데하이드는 우리 뭐 유소년, 청장년기에는 잘 생성이 되지 않다가 40세 이후 중년층부터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지껏 보면 항상 우리가 나이 들수록 모든 물질은 분비가 감소를 했는데 하필 이 노넨알데하이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분비량이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하필. 네. 근데 또 더욱더 문제가 이걸 그럼 근본적으로 안 나오게 막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나지 않던 냄새가 나이 들면서 나게 되는 것, 이게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뭐 질병도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증세를 조절할 수 있듯이 이 특유의 뭐 채취 또한 뭔가 줄일 수 있는,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제 이 일본 그룹에서 이 노화 냄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노네날, 그러니까 노넨알데하이드인데 줄여서 이제 노네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노네날 자체의 냄새로 테스트를 해보면 그렇게 불쾌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화 냄새는 특유의 그런 향이 있긴 한데 그게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책 곰팡이 냄새 같은, 우리 도서관 가면 나는 그런 냄새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노인 냄새, 그러니까 뭔가 조금 대인적으로 좀 관계면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냄새가 섞였을 때 그게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 삶의 그 습관을 좀 조절하면 굉장히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피부의 산성화로 이 노넨알데하이드 냄새가 좀 심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유수분을 관리를 하면서 항산화 습관, 적절히 운동을 하고 그리고 좋은 항산화제를 좀 복용을 하면서 내 유수분을 좀 밸런스를 지키면 요 노네날에 의한 그 노인 냄새 더하기 좀 부적절한 냄새를 함께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 충분히 생활 습관에서 감소할 수 있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운동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실 생각해 보면 점점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땀 배출되는 게 적어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노넨알데하이드가 원래 땀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되고 씻겨져 나간다고 그러면은 그 특유의 노화 냄새가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쌓여서 결국 이게 악취를 만들게 되는 건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심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술이라고 합니다. 국장님은 갑자기 보게 됐는데 술이 좋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음주를 하게 되면 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 혈중에 녹아들었다가 이게 모든 게 구취로서 나오게 된다고 하니까 운동 많이 해주시고 술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정리해 보면 그냥 숨만 쉬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실내 곳곳에 좀 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노년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채취의 사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취가 한몫을 하게 되죠. 입냄새의 원인은요, 뭐 대표적인 게 입속에 있는 세균들입니다. 입속에 항상 늘 있는 이 비정상적인 세균은 쉽게 이게 휘발해서 날아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 몸에 침이 잘 분비된다고 하면 이게 세균 증식을 잘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입안이 건조해지죠.
그렇게 되면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또 이 비정상적인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구취가 생기고 이게 또 체취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참 희한한 게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어떤 분은 네. 뭐 좋은 향수 사다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향수를 뿌리면 그때는 반짝 그 향수 냄새가 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아. 똑같은 향수를 뿌려도 이 사람한테 나는 냄새가 조금 지나면 다르더라고요. 섞이니까. 글쎄, 그 희한하더라고요. 자, 노인 냄새 타파법 지금부터 또 알아봐야죠. 네. 영상 주세요. 자, 노인 냄새 타파법 첫 번째는요, 환기와 환복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좀 날이 춥다 보니까 환기를 덜 하거나 빨래도 자주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노인 냄새 유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 특유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이 노폐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도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서 숨만 들이마시고 숨만 쉬어도 아무래도 실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이런 데 붙어서 계속 냄새를 강하게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냄새를 줄이고 싶다면 당연히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고 환기를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에서 노폐물들이 그래서 달라붙지 않도록 최대한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환기를 해주고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공기 정화를 잘 해주는 것은요, 이러한 냄새를 없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환기 자주 하라는 건 알지만 겨울철에는 창문 열면 추워서 못 열고요. 봄은 미세먼지 때문에 못 열고요. 여름은 벌레 들어와서 못 열고요. 이게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겨울철 패딩 같은 경우는요. 이거 빨래하기 힘들어가지고 일단 입으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야 됩니다. 겨울에. 이게 일반적 모습이거든요. 아, 이거 참. 네,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냄새는 주로 언제 많이 나냐면 여름에 많이 나요. 왜냐면 땀도 많이 나고요. 그런데 이 흔히 말하는 이 노화 냄새는요. 겨울철에 많이 나요. 겨울철에. 그 이유는 우리가 냄새라고 하는 건 내 몸에서 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내 몸에 붙어 있는 옷가지 때문에 나는 경우가 더 흔하거든요. 즉 적절히 샤워 같은 개인 위생도 물론 중요한데 환복, 내 옷에 묻어난 냄새가 꽤 크기 때문에 이 환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세탁입니다. 주기적으로 특히 옷을 갈아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인 냄새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게 바로 베갯니와 이불인데요. 우리가 땀을 잘 때 꽤 많이 흐리기 때문에 이 베갯니, 이불 같은 걸 충분히 세탁을 하고 그리고 겨울철에 강렬한 또 햇볕에 저렇게 살균을 좀 해주는 게 이 냄새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걸 잘 지켜야 이 노인 냄새를 없앨 수가 있고 네. 덜 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노인 냄새 타파법 다음 것도 알아볼게요. 화면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노폐물 배출인데요. 이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 게 노폐물과 관련이 되어 있다. 앞서 배우긴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배출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은 수분 섭취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인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물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다. 지금 예은 MC님 지금 물 드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네, 지금 노폐물 배출시키고 계시는데요. 벌컥벌컥.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이 갈증이 조금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수분 섭취를 좀 덜 하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노폐물도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몸에 노폐물은 계속 축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몸의 냄새가 더 심해지는 이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자주 사실은 몸속의 노폐물을 빼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분 섭취를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건 단백질로 알고 있는데 네네. 물 섭취를 지금 권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은 근육이 아니고 물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는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증명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적은 노인의 경우에는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연구팀은요. 국민건강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의 남녀를 가운데서 약 3,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요. 물을 통한 수분 섭취량의 기록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29.7%가 근감소증으로 진단이 되었는데 이들의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은 4.4컵으로 나타났으며 근감소증이 없는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하루 물 섭취량이 5.1컵으로 권장량 이상인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요, 10.7%가 근감소증이었는데 이들은 3.8컵의 물을 마셨습니다. 반면에 근감소증이 없는 여성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물 섭취량이 4.0컵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근감소증이 있는 남성 노인은 하루에 140ml,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40ml의 물 섭취가 부족했다는 셈이죠. 네. 물을 많이 마신다고 물살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물 섭취가 부족했던 노인들이 근감소증 진단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팀은요, 남녀 노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 수분 섭취 비율에 따라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가장 낮은 그룹과 가장 높은 그룹에 견져서 근감소증의 발생 비율을 위험도를 보니까요. 남녀 각각 1.47배, 1.5배 높은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이 갈증 조절 중추의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탈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더해서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 중에서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소변을 농축하는 기능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소변이 많이 배출되면서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또 만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약제를 쓰면 또 약제 중에서도 소변이 많이 나가는 이런 약제들이 들어가면서 탈수에 사실은 노출될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야, 아니 근데 우리가 이 노폐물 배출이 이게 특유의 체취와 관련되는 건 음식물하고도 혹시 연관이 있을까요? 그럼 먹는 거하고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하는 것도 냄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산의 분비를 늘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육류 섭취를 어느 정도 제한하시는 것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냄새를 줄이기 위한 내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바로 항산화 효능이 높은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도정이 덜 된 채소라든지 도정이 덜 된 곡물을 드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비타민 C와 E를 섭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유한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녹차의 카테킨이나 깨의 세사미놀 그리고 청국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등이 특유의 냄새 채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청국장은 사실 냄새를 늘릴 것 같은데 그게 줄일 수 있는 음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만 착실하게 잘 지키면 채취를 줄일 수 있는데 살면서 기본 지키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노인 냄새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비법, 깨알 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영상으로 그 비책을 한번 만나볼까요?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노인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보죠. 네, 방금 본 그 구독 영상에서 이렇게 씻고 이것을 뿌려라라고 나왔거든요. 대체 뭐일지 김대한 선생님께 그 비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노인 냄새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뿐 아니라 뭔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그 특유의 채취를 조금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채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자주 개인 위생을 지키면서 씻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씻고 나서 보습을 또 잘 챙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또 바쁘다 현대사회에 살다 보면 쉽게 좀 이렇게 못 씻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방법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레몬이죠. 레몬이죠. 실은 레몬즙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레몬즙 짜듯이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열심히 제가 짜놨습니다. 예쁘게 잘 짜놨죠.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이 레몬을 조금 적셔가지고 이 냄새가 주로 이 채취가 주로 어디서 나면요 귀 뒤 그리고 목선 그리고 이제 두피인데 요때 여기서 좀 채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볍게 우리 이렇게 젖은 물수건으로 개인 위생을 좀 이렇게 챙길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가벼운 레몬즙으로 귀 뒤 그리고 목이랑 목 뒤랑 여기 이마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피 쪽을 살짝 해주면 굉장히 채취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레몬을 일단 쭉 짜서 즙으로 만들어서 쉽다. 수건에 적셔서 채취가 좀 많이 나는 귀 뒤나 목선즙을 이렇게 닦아내는 거. 네. 그 비법이네요. 그리고 다른 비법이 하나 더 있어요. 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백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반이죠, 명반. 혹시 예전에 한번 들어본 기억 있으세요? 백반은 백반집. 배고프네요. 맞아요. 아니 좀 생소하긴 해요, 백반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젊은 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백반 그러면 먹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옛날에 봉숭아 입다가지고 이렇게 물들일 때 들어가야 되는 게 저 이 백반 명반이고요. 네. 그리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텐트 치면 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수로 빨고 거기다가 뱀 들어오지 말라고 그 뿌려놓던 게 저거죠. 예전에 이렇게 물들인 다음에 그 물이 첫눈 올 때까지 안 빠지면 첫사랑이 이루어진 거 맞아요. 네. 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기대감을 풀 놓고 아까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대표적인 항산화 제품으로 이 녹차물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녹차물 한 2리터 정도 준비를 해주고 이 백반 50g 약국에서 팝니다. 50g 정도. 이 큰 수저 하나로 되게 15g 정도 나오는데 큰 수저로 두 수저 정도 녹차 2리터에 이렇게 적셔줍니다. 그러면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 이 녹차의 그 색깔이 이렇게 색변화가 좀 오게 돼 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즘에 또 차박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맛대가게 씻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특유의 그 냄새, 뭐 라면에 소주에 삼겹살에 불쾌할 수 있단 말이죠. 요때 자기 전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살짝 적셔준 다음에 손, 목, 그리고 이제 발가락 사이, 약간 그렇긴 하지만 발가락 사이도 이렇게 손가락 사이도 닦아주면 샤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쾌한 채취가 없는 깔끔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이런 꿀팁. 오늘의 가장 큰 주제, 바로 레몬과 백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런 정도가 있었어. 캠핑 팁이기도 하네.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확실히 씻기 어려울 때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레몬을 지금 짰잖아요. 네. 그냥 판매하는 레몬즙에다가 해도 되는 거죠? 네, 판매하는 레몬즙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 간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경우 더더욱. 레몬의 신맛이 또 그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네. 백반도 그렇고 참 신기하네요. 마른 수건만 준비하셔서 적셔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예, 노인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비법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방 비법이 있습니까? 예, 네. 한방 비책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한방 비책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사실 향은 향으로서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약재 중에 보면은 특유의 향, 강한 향을 가진 약재들은 그 약재명에 이미 향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사향, 침향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준비해온 약재들은요, 곽향, 정향, 그리고 회향 이렇게 세 가지의 약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용해 갖고 차를 우려낼 건데요. 그 이름도 어진향차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봐도 벌써 감이 딱 오죠. 예전에 우리 궁궐 안에서 임금님, 그리고 우리 대비마마, 우리 중전마마, 그리고 양반들이 채취를 없애기 위해서 그 관리를 위해 사용을 하던 차가 바로 이 어진향차라고 합니다. 과거 궁에서 사용했다고 하니까 관심이 더 많이 갑니다. 약재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 곽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풍토병이라고 그러죠. 어디 놀러 갔을 때 물이 안 맞아서 막 설사할 때 있죠. 네. 이럴 때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약재가 바로 이 곽향이고요. 그리고 정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방부제 역할로서 많이 사용을 하던, 그리고 이제 고기가 오래되다 보면 특유의 냄새가 있게 되는데 그 냄새를 잡기 위해서 고기 냄새를 잡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여성분들 특히 화병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을 눌렀는데 여기가 아프다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향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용해 갖고 차를 우려낸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채취도 잡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네, 방부 효과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어진향차가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약재가 다 그러니까 냄새 제거에 효능이 있다는 건데 어진향차 어떻게 끓이는 겁니까? 네,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약재를 준비해 갖고요. 흐르는 물에 아주 잠깐 씻어 주셔야 됩니다. 이 어진향차를 만들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깨끗하게 약재를 닦아야 된다 해갖고 곽향, 정향, 저 회향을 물에다가 너무 오랫동안 씻게 되면은 향이 벌써 날아가 버리니까 네, 좋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요 상부람씩 준비를 하고 물에다가 이렇게 놓고 20분, 15분에서 20분 내외로 끓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진향차는 한 번 마실 때 250ml씩 아침, 저녁 공복에 복용해 주시면 되고요. 몸에서 이 냄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은 향차가 되니까요. 좀 수시로 마셔주시면 건강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앞에 있는 게 준비됐죠. 그거죠? 네. 오, 저희 마셔볼까요? 어진향차. 한약 냄새나. 와, 향이. 향이 너무 좋아요. 강하다. 네. 향이 강해요, 정말. 아, 그래서 아까 향은 향으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거 뭐 많이 먹으려면 좀 부담될 것 같긴 해요. 이거 저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없어요? 네, 일단 마셔보면 딱 느낌이 오지만 약간 치과 냄새도 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향 자체가 나는 애들은 열성을 띠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소 몸에 좀 열이 많다라는 사람들은 뭐 복용량을 조금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마시고 나서 사실 땀이 난다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좀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열이 나가게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체질 많이 가리지 않고 조금씩 많이 마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문득 그러면 김대현 선생님이 알려주신 비법처럼 수건에 이렇게 적셔서 닦아내고 해도 네.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도 향수처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켜가지고요. 분무기에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뭐 이불이나 벽에까지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근데 뿌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뿌려버리면은 이게 염색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노랗게 염색이 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1회 정도 이렇게 그냥 훅 뿌려서 공기 중에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들어두고 차로 챙겨 마시거나 혹은 이렇게 뿌려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비책의 비법을 전해드리고 나서 보통은 이제 모사 선생님께 혈자리나 뭐 이런 거 여쭤보는데 사실 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혈자리가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있을까? 네. 그건 없죠. 뭔가 한방적으로는. 그렇죠. 여기서 혈자리 있다고 그러면 제가 사기꾼 되는 거예요. 혈자리가 있지는 않지만 진짜 냄새를 가장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요. 운동을 통해서 땀을 통해 많이 그렇지.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샤워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게 물도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네. 운동을 통해서 이 냄새 조절을 할 수 있다. 이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식습관에 따라서 이 사람 냄새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냄새가 나와. 아 저분 막걸리를 많이 드셨구나. 아 저분 홍어에 맞아. 홍어 냄새. 홍어 안주에 막걸리 드셨구나. 뭐 이런 거 나와요.
소주도 그렇더라고. 소주도. 일단은 그런 걸 좀 조절을 하고 거기다가 운동하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식품이나 이런 거 중에서 냄새 유발자가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냥 우리가 먹을 때도 냄새가 강한 것들 삼겹살 그거는 다 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빼고 일반적으로 몸속 냄새를 줄여주는 것들은 아무래도 채소 그리고 물이 많은 게 그렇구나. 수분이 많은 상태의 채소 같은 걸 드시는 게 몸의 냄새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노인 건강에서 노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노인 냄새 잡는 방법 같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현입니다. 오늘 이동하실 때는 미끄럼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고요. 또 내렸던 눈비가 얼어서 빙판길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에 내리던 강한 눈발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 이어질 텐데요. 예상 적설량은 동해안에 1에서 5cm, 그 밖에 전국은 1cm 정도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조금 춥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시면 서울 7도, 부산 8도로 날이 온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해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 주시고요. 또 해안가에는 너울도 유입될 전망입니다. 가급적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다만 날이 흐려서 달을 관측하기 어렵겠고요. 주말 동안 전남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 만큼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이 주말인데 아침에는 영하 2도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추워지는 거예요? 기온 확인 잘 하시고 옷차림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